반갑습니다. 장교수의 내교육 TV 라디오 산책. 오늘 주제는 IQ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네, 이 주제로 아직도 IQ를 얘기하시나요? IQ 부모와 다중지능 아이 이런 걸 주제로 좀 얘기를 편안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20세기에서 21세기에 걸쳐서 인류과학의 정점이라고 하는 뇌과학이 인간 지능 연구의 새로운 방식에 사실 변화를 주었죠. 근데 그것 중에서 가장 커다란 것은 인간의 두뇌 능력을 설명하는 20세기 어떤 단일 개념으로 적용되어 온 IQ 100년 역사를 저물게 했다는 것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단순하죠. IQ로 인간의 무한하고도 다양한 지능을 표현하기 어렵다는 연구의 결과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다중지능 IQ 100년 역사를 무너뜨리다로 한번 잡아보았는데요. 인간의 두뇌 능력을 이제는 IQ가 아닌 사실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그 대표적인 것이 1983년도 하버드 대학교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가 발표한 멀티플 인텔리전스 MI라고 하는 다중지능 이론이죠. 네, 그 가드너는 지능에 대해서 사실 그 매우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지능은 단일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것이 보편적 인식이었었죠. 하지만 가드너 교수는 뇌 손상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예술 분야에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뇌가 얼마든지 변화하고 뭔가 어떤 특정 분야에서 탁월해질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지능에 대한 접근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1983년도에 출간한 그 다중지능의 원 제목은 프레임 오브 마인드, 마음의 틀. 이 다중지능이 사실 부제입니다. 네, 그래서 큰 제목이 프레임 오브 마인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시어리 오브 멀티플 인텔리전스가 좀 부제로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7가지 지능을 제시하면서 이전까지 지능은 하나로 되어 있다라는 통념을 깨트리기 시작하면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게 되죠. 우리가 보통 이제 초기에 7가지 다중지능 하면 음악지능, 신체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언어지능, 인간 친화지능, 자기성찰지능 이렇게 7가지를 얘기를 하죠. 지능에 대한 사실 이 같은 새로운 개념은 당시 미국 교육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점차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오늘날에는 지적 능력이라는 것이 획일적이거나 단일화된 것이 아니라는 전제가 지금은 상식처럼 되어 있죠. 이후 사실은 이제 8번째 지능이라고 하는 자연 친화 지능이 10년이 지나서 추가가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9번째 지능이라는 실존 지능. 이것은 이제 영성 지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드너 교수는 이걸 완전하게 포함하지는 않아서 지금은 다중지능하면 8 플러스 2분의 1 지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IQ 100년 역사가 이렇게 무너졌음에도 사실은 IQ 세대들은 공부를 잘하면 머리가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공부 위의 걸 잘하면 머리가 좋다라는 인식 그런 표현보다는 재능이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즉 IQ 부모와 다중지능 아이 이 근간에 좀 갭이 존재하는데요. 내교육의 관점에서 이 다중지능의 가치를 들여다보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제각각의 특별한 두뇌 능력, 특히 이제 마음 능력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사라든지 또 그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 아이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마음 능력을 가능하면 스스로 발견하게 하고
그 발견을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것을 키워가게끔 가이드를 해주는 존재. 네, 그래서 지금은 가르친다는 그런 개념이 사실은 적합하지 않은 시대이죠. 지식의 시대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부모나 교사가 티칭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멘토로서, 네, 코칭을 한다, 인스트럭터, 그런 개념이 더 어울리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핵심은 인간 뇌의 특별함의 관점에서 제각각이 가진 특별한 능력을 발견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원래 내재되어 있는 것을 끄집어낸다는 의미죠. 뭔가를 이렇게 주입하고 막 가르쳐서 뭔가를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재되어 있는 나만의 고귀한 특성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가는 겁니다. 그리고 9번째 지능이라고 얘기했던 실존 지능. 이것은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네, 이전까지 나왔던 8개의 지능은 뭐 엄밀하게 보면은 그 퍼포먼스, 뭐 능력이죠. 어떤 특별한 영역에 있어서. 그런데 그런 능력이 뛰어나다고, 그런 지능이 높다고, 네, 인성적으로 네, 높은 그런 의식을 갖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존 지능이 중요한 거죠. 자신만이 가진 그런 특별한 능력을 좀 더 큰 나를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네,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 지능, 바로 실존 지능을 영성 지능이라고 부르는 이유이죠. 내 교육의 방향성과 다중지능이 갖는 그 가더너가 제시했던 방향성이 네, 많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감성지능 EQ, 네, IQ 100년 역사에 또 굉장한 균열을 일으킨 게 다중지능과 함께 또 하나 손꼽을 수 있는 게 바로 감성지능입니다. EQ죠. 그 IQ가 지배하던 그 관념에 그 1995년, 네, 1983년에 다중지능 이론이 나오고요. 네, 12년이 지난 1995년 다니엘 골먼이 그 책 제목이 EQ, 감성 지능은 왜 IQ보다 더 중요할까라는 아주 도전적인 제목으로 책이 나왔습니다. 1990년에 그 피터 셀로비, 이게 예일대학교 지금 총장이신가 그렇죠. 네, 그 이전에 이제 그 1990년에 이미 피터 셀로비와 존 디 메이어가 공동으로 발표한 감성 지능이라는 글을 기반이 되었죠. 이것을 기반으로 1995년 5년 후에 네, EQ라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감성 지능이란 자신에 대한 조절력이자 자신의 인간관계에 대한 조절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감성 지능은 우리 뇌 시스템 차원에서 보면 여러 차원들을 네, 연결하는 것입니다. 뇌와 감성지능 새로운 통찰이라는 이 다니엘 골먼의 저서에도 나왔듯이 IQ가 주도하는 시스템과 자기 조절력이나 인간관계 기술이 좌지우지하는 시스템은 뇌 안에서 별도로 작동한다, 이렇게 제시를 했었는데요. 그 자기 통제 기술에는 인지적 무의식, 네, 코그니티브 언컨셔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축적하는 정보 데이터에 대한 무의식적인 관리를 말하는데요. 그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내가 사귀어온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 사람은 결혼 상대로 네, 어떠할까? 뭐 또 내가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것을 알아볼까? 하는 이런 삶에서 일상에서 맞부딪히는 질문에 대해서 인지적 능력만으로는 네, 적절한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삶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을 모두 끌어와야 하는데, 이성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결혼 상대로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하지만, 다른 모든 조건을 떠나 속마음에서는 네, 나는 그 사람이 좋아, 결혼하고 싶어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이성과 감성의 네, 이런 뒤섞임. 그때 우리는 네, 스스로에게 자문을 하죠. 어떤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할까? 정답은 여기에서는 바로 양쪽의 소리를 다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감, 그것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것이 바로 무의식이 답을 주는 방식이라고 다니엘 골먼은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책 EQ, 감성지능에서 뇌 연구와 행동 연구를 통해서 IQ가 높은 사람들이 도리어 왜 성공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반대로 IQ가 낮은 사람들이 왜 예상 밖의 성공을 거두는지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껏 인생에서 IQ로 측정되는 순전히 이성의 차원에서 대해서만 지능의 가치와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왔다. 이것을 설파합니다. 다니엘 골먼이 사실은 제기했던 그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좋든 싫든 지성은 감성에 의해서 잘 통제되지 않으면 말짱 헛수고다. 1995년에 냈던 저서를 기반으로 그렇게 강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이 다니엘 골먼이 동양의 명상을 굉장히 강조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 배경이 조금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냐? 그 이성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 감성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런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무의식에 관련된 기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훈련하고 확장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쉽지 않죠. 왜냐? 서구 사회에서의 교육이라는 게 기본은 인지적 기반에서 출발을 하고 무의식에 관련된 것들을 들여다보려면 뭔가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서구에서 가져온 이 심신 이원론에 기반한 이런 그 역사 문화적 체계에서는 쉽지 않단 말이었죠. 그래서 다니엘 골먼은 동양의 메디테이션을 강조합니다. 실제 그 다니엘 골먼이 하버드 의대 예비 그 과정 중에 교환 학생으로 인도에 가기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많이 명상 수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고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스트레스 자극 조절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니엘 골먼이 출간한 책의 제목이 명상 체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이었고요. 이후에 이제 명상하는 마음 이런 걸로 이제 제목이 바뀌어 출간도 했죠. 골먼이 강조했던 것은 명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명상을 다각도로 연구한 엄청난 양의 연구 결과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명상이 우리에게 주는 커다란 혜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의식이 인체가 회복 상태에 있을 때 기운을 되찾게 해주는 부교감 신경 상태로 들어가도록 유도해 주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보통 현대인들의 열의 거의 6, 7명이 자율신경계의 불균형 상태라고 얘기하죠. 즉 교감신경이 늘 항진되어 있는, 늘 이제 긴장되고 스트레스가 많고 해서 부교감 기능이 상대적으로 퇴화가 된 상태인데 이 동양의 명상이 부교감 기능을 회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뇌과학이 밝혀낸 인간 지능에 대한 새로운 연구와 다중지능, 감성지능의 출현, 인간 두뇌 능력 평가의 이런 거대한 변화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인간의 뇌가 가진 무한한 잠재성에 대한 인식 전환을 제시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IQ 100년 역사가 만들어낸 잘못된 편견 중에 가장 큰 것은 인간의 뇌가 가진 무한한 창조성의 발현을 거대한 사회적 관념으로 막아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양한 지능이 존재함에도 지능은 하나로 단일화된 것이라는 했던 그 거대한 사회적 관념, 그리고 IQ 숫자 하나로 아이들을 일렬로 세웠던 그 인식, 지금도 머리가 좋다는 것을 IQ와 아주 지능과 연결시키는 IQ 세대의 그 불완전성, 개개인의 잠재적 두뇌 능력을 이끌어내는 시작은 그러한 막을 벗겨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을까요? 아직도 IQ 라고 인식을 하고 계신가요?